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는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박진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꺼지지 않는 휴대폰 화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형님이라고 저장된 번호에서 온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위독하시대. 근데 나 지금 공항이야. 내일 유럽 출국인데 취소 못해. 내가 알아서 해. 진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은 지금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형수와 함께 일주일짜리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남긴 재산도 없잖아. 장례 비용 내가 먼저 대고 나중에 반반하자. 나 지금 탑승한다.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형에게 아버지는 이미 계산이 끝난 존재였다는 것을요. 가진 것 없는 노인, 병원비만 축내는 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형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그리고 이 순간 내린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을 말입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8세, 박만석 어르신.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벽돌공으로 시작해서 막노동, 새벽시장 운반, 청소 용역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관통하며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고 새벽 시장 무거운 박스를 지고 날랐습니다. 그 손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큰아들은 안 왔니?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 박진호는 지금 하늘 위 비행기 안에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임종보다 유럽 여행이 더 중요했던 큰아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수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 박만석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평생 준비해온 마지막 시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했던 이 노인이 사람들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해 평생을 연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말입니다. 박만석 어르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전부였습니다. 1947년생, 한국 전쟁이 끝나고 겨우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웠고 만석 씨는 장남으로서 12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심부름꾼,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건축 현장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현장에 나가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둘이 합쳐봐야 가진 것이라곤 월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석 씨는 낮에는 건축 현장,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1973년 처자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만석 씨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막막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자기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76년 둘째 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입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만석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운반일을 하고 오전에는 건축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학비, 책값, 학원비, 끊임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만석 씨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사입지 않았습니다. 늘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먹을 것을 챙기고 나면 남은 게 없었으니까요. 1980년대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만석 씨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했고 큰아들 진호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둘째 진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만석 씨가 일하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시장 운반일, 청소 용역, 경비일 뭐든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둘째 진수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즈음 만석 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일하던 건설 현장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그 현장 인부들에게 소액이나마 지분을 나눠줬던 것이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보상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만석이 형, 이제 고생 끝이네. 집이나 한 채 장만해. 하지만 만석 씨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고스란히 묶어뒀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월세살이라도 벗어나지 그래요? 만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때가 되면 쓸 거요.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은 10년 넘게 통장 속에만 있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붙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박스를 날랐고 밤에는 경비실에서 졸았습니다.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것을요. 만석 씨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싸구려 막걸리를 마시고 쪼그라든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만석 씨가 그 돈을 숨긴 이유는 단순히 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한 평생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큰아들 박진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서부터
아버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진호의 아내 서미경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눈빛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시아버지, 도움 안 되는 집안, 그런 생각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50인치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진호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진수한테 들었어. 병원 다니신대. 병원비는 누가 대요? 진수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닌데 뭐.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결혼할 때도 도움 하나 없었고 애들 낳을 때도 그렇고. 진호는 아무 말 없이 TV만 봤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장례 비용도 우리가 반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재산이 뭐 있어요? 없지. 그럼 결국 우리 돈 나가는 거잖아요. 진호가 휴대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장례 비용, 병원비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몇백만 원은 나갈 거예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알았어, 알았어. 그때 가서 진수랑 반반하면 되지. 진수는 돈이 있어요? 회사원인데 우리보다 나은 것도 아닐 텐데. 진호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게 없다. 도움도 안 된다. 그러니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된다.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진호 부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문자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시장에서 허리 굽혀 박스를 나르고 있을 때 진호는 강남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미경이 유럽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짜리 프리미엄 투어였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축한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말에 출발이에요. 애들은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 오랜만에 푹 쉬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진수였습니다. 진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얼마나 심해? 많이 안 좋으셔. 의사가 위독하다고.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요? 진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대. 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여행은? 진호는 달력을 봤습니다. 출국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환불 규정상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취소하면 위약금만 100만 원이에요. 그냥 진수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아버지 곁에 진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진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일 내가 알아서 해. 나 지금 해외여행 출국 직전이야. 취소 못해. 진수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여행 가요, 여보. 사흘 후 진호 부부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호의 휴대폰에 진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 오늘 밤 넘기기 힘들대. 진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진수. 신경 쓰지 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진호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진호는 마지막으로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남긴 재산도 없잖아. 장례 비용 내가 먼저 대고 나중에 반반하자. 나 지금 탑승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진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 내가 가봤자 뭘 해. 진수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평생 후회로 남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고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복도는 텅 비었고 형광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선희도 옆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만석 어르신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지만 가슴의 움직임은 갈수록 미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미 각오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수예요. 옆에 있어요. 만석 어르신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진호는 큰아들은 안 왔니? 진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형은 지금 비행기 안에 있다고? 아버지보다 여행이 더 중요했다고? 차마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괜찮다. 만석 어르신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큰아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형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아니다. 만석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맞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만석 어르신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의 결과를 확인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희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던 분, 자식들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만석 어르신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의 그래프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죠. 저희한테 다 주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셨죠.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릴걸. 만석 어르신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귀를 바짝 댔습니다. 진수야, 너는 착한 아들이다. 고맙다. 아버지. 네. 책상 서랍에 봉투가 있다. 변호사 번호가 적혀 있어. 네. 변호사요? 장례 끝나고 그분한테 연락해라. 아버지 무슨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긴 B-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비행 중이라 전원을 끈 겁니다. 진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임종도 못 지켰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평생의 고단함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친구분들도 대부분 연로하셔서 오지 못했습니다. 빈소에는 진수 가족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말, 변호사에게 연락하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빈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진수와 선희가 상주로 앉아 있었고 가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조문을 오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만석 어르신은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빈소 분위기는 쓸쓸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형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으니 시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 한 통 없다니요. 오후 2시쯤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3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배낭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조카 박준혁이었습니다. 형 진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울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가 왔어요. 진수는 얼른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어떻게 온 거야? 엄마 아빠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삼촌, 아빠랑 엄마는 지금 유럽에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도 안 왔어요.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위독하시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지 말래요. 아빠도 그냥 있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외할머니가 몰래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손주가 와야 한다고. 준혁은 다시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할아버지 저한테 맨날 용돈 주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주시고 저는 할아버지 좋았는데 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어린 손주만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본 겁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조그만 봉투를 꺼냈습니다. 용돈을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 봉투를 영정사진 앞에 올려놨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진수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과 대비되는 형 내외의 냉정함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빈소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할아버지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최근에 시험 잘 봤다는 이야기까지요. 저녁 무렵 진수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삼촌, 저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삼촌 집에서 자고 가자. 그날 밤 준혁은 진수네 집에서 잤습니다. 잠들기 전 준혁이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는 왜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진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들, 그러니까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모든 걸 쓰셨단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그런데 아빠는 왜 안 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서 굳이 갈 필요 없대요. 저는 그 말 듣고 화났어요. 진수는 조카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시 빈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돌아간 후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형님은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저런 착한 아들이 있는데. 그러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아,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김정훈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검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가 끝나신 후에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재산 관련 서류들입니다. 재산이요? 진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는 걸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시고 연락 주십시오. 정식으로 유언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검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혹시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15챕터입니다. 공백 제외 약 15,500자. 장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한산했고 조문객도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는 연락됐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어. 에이, 그래도 아버님 장례식인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진수도 답답했습니다. 형이 유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요즘 세상에 연락이 안 될 리가 없었습니다. 국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데 말입니다. 결국 형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큰아드님은 안 보이시네요? 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해외에 계셔서. 아, 그래도 부친상인데. 바로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다른 조문객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돈 안 되니까 안 오는 거 아니겠어? 쉿,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속삭임은 진수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형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가족 때문에 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진수와 선이만 남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한번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아버지 장례식인데 왜 안 와? 미안하다. 유럽이라 바로 못 가겠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틀 전에 문자 보냈잖아. 전화 너머로 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근데 진수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 혼자서도 충분히 치를 수 있잖아.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마지막인데. 진수야, 나도 마음은 아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행 취소하면 위약금만 수백만 원이야. 그 돈으로 장례 비용 보태는 게 낫지 않겠어? 형?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뭐 있어? 없잖아. 장례 끝나고 정리할 것도 없을 거고.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끝까지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돈, 손익, 그런 것들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정말 미안하다, 진수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장례 잘 치러줘.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이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형수님도 마찬가지야. 둘 다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야.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큰아들은 장례식조차 오지 않다니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뭐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진수와 선이, 그리고 몇몇 동네 어르신들만 함께했습니다. 큰아들 박진호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진수는 유골함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끝까지 안 왔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례가 끝났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검은 봉투의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진수는 김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건물 12층,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진수는 긴장한 표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만석 어르신께서 5년 전부터 저와 유언 관련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5년 전부터요? 네, 어르신께서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유언의 내용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변호사는 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수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인께서 보유하신 재산입니다. 정기예금 3억 2천만 원, 주식 1억 8천만 원, 그리고 경기도 소재 토지 2필지입니다. 토지의 현재 시세는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총 9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게 대체...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1997년 IMF 당시 받으신 토지 보상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은행에 예치하시고 이자를 재투자하셨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외곽 지역의 토지를 2필지 매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헐값이었지만 지금은 개발 예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부자셨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왜요? 왜 숨기신 거예요?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만석 어르신의 육필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언장입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아니, 가난한 척 살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너희들의 본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은 달라진다. 특히 자식들도 그렇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하는 건 원치 않았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지 아니면 재산을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새벽 시장에서 박스를 날랐다. 모두가 나를 불쌍하게 봤다. 심지어 큰아들 진호와 며느리도 나를 가난한 늙은이로만 봤다. 하지만 둘째 진수는 달랐다. 진수는 내게 돈이 없어도 나를 챙겼다. 병원비를 대주고 명절마다 찾아왔고 아내 선희와 함께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대한 사람에게 주기로. 진수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형의 계산도, 형수의 냉대도, 그리고 진수의 진심도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둘째 아들 박진수에게 전체 재산의 60%를 준다. 진수야, 너는 효자였다. 고맙다. 큰아들 박진호의 아들, 손주 박준혁에게 전체 재산의 30%를 준다. 준혁아, 할아버지 장례식에 와준 내가 고마웠다. 너는 부모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구나. 나머지 10%는 내가 평생 다녔던 성당의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기부한다. 큰아들 박진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진호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 임종 때 유럽 여행을 택한 너의 선택을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들 준혁이는 다르다. 그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이다. 마이너스 박만서. 진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위장하며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을 저에게 맡기셨죠.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형한테는 정말 한 푼도 없나요? 네, 유류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큰아드님께 충분한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빙 자료도 확보하셨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준혁이한테는
어떻게 전달하죠? 손주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21살이 되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진수는 조카 준혁이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 혼자 찾아와 울먹이던 그 아이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수한 마음을 봐주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사실을 형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설마 했지만 아버지의 이 완벽한 복수극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언 집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박진수에게, 박진호에게, 그리고 미성년자 박준혁의 법정 대리인에게 말입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아버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나도 꿈만 같아. 아버지는 평생 우릴 시험하신 거야. 형님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변호사님이 공식 통지서를 보냈대. 곧 형한테 연락 올 거야. 그로부터 이틀 후 진수의 예상대로 형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전화 너머로 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가 왔어.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고? 재산 상속 관련이라고?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어.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아니야, 형.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야? 얼마나 되는데? 총 9억 원 정도 돼. 뭐? 진호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형이 충격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억이라고? 아버지가? 응. 예금, 주식, 토지까지 합쳐서. 그럼 우리가 반씩 나눠받는 거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형은 끝까지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형. 응? 무슨 소리야? 형은 한 푼도 못 받아. 뭐? 아버지께서 유언장에 명시하셨어. 형한테는 상속 안 하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의 60%는 나한테, 30%는 준혁이한테 가. 나머지 10%는 성당 기부야. 이게 무슨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형. 변호사한테 확인해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래. 말도 안 돼. 내가 큰아들인데 왜 나는 빼? 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임종도 안 지켰잖아. 장례식도 안 왔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온 거잖아, 형. 아버지보다 유럽 여행이 더 중요했으니까. 진수야, 너 지금 형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형이 돈만 밝히고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 전화 너머로 진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수 미경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미경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9억이 있었대. 근데 나는 빼고 다 나눠줬대. 뭐라고요? 전화기를 빼앗은 듯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큰 집인데. 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이래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형수님은 아버지 임종 때 뭐 하셨어요? 샴페인 드시면서 비행기 타셨잖아요.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진심인지 계산인지.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건 우리 준혁이는 어떡하라고요. 준혁이는 30% 받아요. 아버지께서 준혁이의 순수한 마음을 봐주셨어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제발. 형이 잘못했어. 나한테도 좀 나눠줘. 응?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의 유언이야. 법적으로도 변경 불가능하대.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어.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 변호사가 그것도 막아놨대. 아버지께서 형한테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는 증거를 다 모아뒀대. 대학 학비, 결혼 자금 다. 진호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 아버지는 형을 미워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하신 거야. 형이 선택한 거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형이 너무 불쌍해. 하지만 이건 형 스스로 만든 결과야.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가난한 척 살면서 자식들을 지켜본 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형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요? 그리고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설마 했지만 이 유산시라는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언 집행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재산 중 60%를 상속받았고 준혁이 명의로 30%가 신탁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성당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아버지가 수천억 대기업 회장은 아니어도 9억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재산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진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진수네 집 앞에 나타난 진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형편없는 차림이었습니다. 진수는 형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진수야, 나 좀 도와줘. 응? 회사에서 잘렸어.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왜? 유럽 여행 갔을 때 급한 프로젝트를 놓쳤어. 그게 문제가 돼서 권고사직 당했어. 진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 임종도 안 지키고 장례식도 안 가고 회사 일도 망치고. 진수는 형을 부축해서 거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소파에 앉힌 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 진정해. 진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미경이도 나한테 실망했어. 맨날 싸워. 당신 아버지가 돈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못 받냐고. 형수님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어. 돈 없다고, 도움 안 된다고.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동생 앞에서 우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진수야, 제발. 나한테도 조금만 나눠줘. 아버지 재산 중에서 조금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내가 그럴 수 없어.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야. 법적으로도 변경 불가능해.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형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진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수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한참 후 진호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30% 받아? 응. 아버지께서 준혁이의 순수한 마음을 봐주셨어. 나는 아들만도 못한 거네.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혁이 그날 혼자 장례식장 왔다며? 나도 미경이도 모르게. 응. 외할머니가 몰래 보내주셨대.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더 효자였구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형, 아직 늦지 않았어. 준혁이한테라도 잘해줘. 그 아이 재산은 성인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돼. 교육비랑 생활비로 쓸 수 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그리고 미안하다. 뭐가? 내가 형으로서 너무 못났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진수는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라도 정신 차려. 준혁이라도 잘 키워.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 진호가 물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는 날 정말 미워하셨을까?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형. 아버지는 형을 미워한 게 아니라 실망하신 거야. 형이 돈만 보고 아버지의 진심을 못 봐서. 진호는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진수는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진호가 준혁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준혁이는 진수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삼촌, 준혁아, 잘 지냈어? 네. 삼촌, 할아버지가 저한테 재산을 남겨주셨다면서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아버지께서 준혁이의 착한 마음을 봐주셨어. 준혁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준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진호가 진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고맙다. 그리고 나 다시 시작할게. 준혁이 잘 키울게. 진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힘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형수 미경이 여전히 재산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미경의 부부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이 가족 배신 실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헛되이 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아버지의 유골함이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진수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잘 쓰고 있어요.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 잘렸고, 형수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근데 아버지, 저는 형이 불쌍해요. 형도 아버지 아들인데,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한테 제목 중에서 조금 도와줘도 될까요? 아버지 유언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진호였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진수야. 미경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우리 둘 다 지쳤어.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서로 원망만 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 근데 이혼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돈, 재산, 그런 것만 보느라 가족의 진심을 못 봤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날 시험한 게 아니었어. 날 가르치려고 하신 거였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 진수야, 나 이제 다시 시작할게. 준혁이랑 둘이서 작은 집 얻어서 살면서 준혁이 잘 키울게. 형, 내가 도와줄게. 아니, 괜찮아.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해.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어.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형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수네 식당은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버지의 손맛을 재현한 된장찌개가 입소문을 탔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진호가 준혁이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진수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형, 준혁아, 어서 와. 준혁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씩씩해 보였습니다. 삼촌, 할아버지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그래, 앉아. 금방 끓여줄게. 진수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을 최대한 살려서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진호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맛이다. 그치? 내가 아버지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 준혁이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아버지는 가지셨어. 가장 중요한 걸. 응? 사랑이야. 자식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그걸 가지고 계셨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진수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아버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게라도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돈만 보고 계산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진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제 이제 화해했어요. 그리고 준혁이도 잘 크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날 이후 진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달 대행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셨던 일, 배달과 운반 일을 자신도 하기로 한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나중에 의미 있게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진호는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2년 후 준혁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진순의 가족과 진호, 준혁이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진수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우릴 시험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넌 이미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 따뜻한 마음, 순수한 영혼,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다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척 살았지만 사실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진심, 사랑, 가족, 그런 진짜 가치를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시라는 이제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돈으로 잴 수 없는 숨겨진 정체의 진실이, 노년의 지혜가, 그리고 가족 화해의 감동이 말입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부모는 시험장이 아니고 효도는 계산서가 아니라는 걸.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소중하다는 걸. 고맙습니다, 아버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심했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는 자식들 말입니다. 박만석 어르신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가장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셨고 마지막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큰아들 박진호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둘째 박진수는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주 박준혁은 순수했습니다. 그 마음이 할아버지께 닿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효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었다면 박만석 어르신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